JB타임즈.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코너 JB타임즈. 오늘도 정치철학자 김만곤 박사, 시사인의 김은직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첫 번째 뉴스, 김 기자 뭐부터 시작할까요? 네, 오늘도 마음 아픈 뉴스 이태원 참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이 집계한 사상자 수는 사망자 154명, 부상자는 149명입니다. 사망자 신원이 모두 확인이 됐고 중대본은 본격적인 장례 지원에 나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망자 거주 지역의 지자체 공무원을 유가족과 1대1로 매칭해서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가한다 이런 방침인데요.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검언서가 없다라는 이유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유족들을 기다리게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서류가 없어도 장례를 치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초적인 절차조차 안내하지 않아서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울분을 토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아마 사망자 숫자는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죠. 속보에 의하면 또 한 명이 막 발생한 것 같은데 155명일 거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5명의 사망이라 참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 대처와 관련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네, 핵심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다음 날인 10월 30일부터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논란이 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라거나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고요. 또 어제 시선집중에 출연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조차도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상민 장관이 또 이런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예. 들어보실까요? 지금 경찰이 한참 이 사건의 원인을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대참사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인력을 배치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말 자체가 약간 예단하신 거 아니세요? 그거는 이제 여태까지의 아마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예년의 쭉 집회 규모와 경찰의 그 동원 병력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이상민 장관이 여기에 덧붙여서 역대 5, 6년간의 할로윈 때 운집했던 규모에 대비해서 동원됐던 경찰이 특이사항이 없었다. 그러니까 인력 면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주장도 했었고요. 할로윈을 맞아서 이태원에 모인 시민이 예년 8만에서 10만인데 이번에 13만으로 30% 정도 늘었다라고 하면서 경찰은 80에서 100명, 예년에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130여 명으로 40% 증원이 됐다라면서 경찰력 배치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니까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황당하긴 하네요. 그냥 시민들은 거리로 그냥 놀러 나가고 산책 나가고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축제를 한다니까 구경 가고 뭐 정밀 분석할 건 별거 없고 정밀 분석을 한다면 경찰만 배치를 제대로 했으면 아무 일 없었으니까 여지껏 몇 년 동안. 예. 정밀 분석하려면 왜 배치가 안 됐는지를 정밀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정밀 분석해서 원인을 밝히겠다는 건지 사실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자꾸 책임 회피 논란이 있으니까 뭐 오후에 입장문을 또 따로 내기도 했죠. 네, 행안부 기자단에게 문자 공지를 했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민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사고 수습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추가 입장 또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말에 대해서는 사과한 건 아니라서 여전히 사안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진짜 좀 할 말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좀 직업윤리와 책무라는 지점에서 짚고 싶습니다. 예. 이태원 참사 현장에 소방관이랑 일선 경찰관, 시민들 다들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고위공직자만 마치 형사법정에선 피고인이나 변호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장관은 피고인이나 변호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리더이자 책임자입니다. 예. 지금은 수습할 때입니다라고 하면서 수습의 주무장관이 일을 오히려 버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김만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상민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비판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은 걸 보면 좀 황당한데요. 이게 지금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옹호하는 그런 입장의 발언을 그걸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어이없었던 게 지금 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에게 더 부여해야 할 권한이 뭐고 또 무슨 제도가 더 필요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기존의 권한과 제도로 어떻게 아무런 사고 없이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대규모 군중 행사를 치러왔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실제 기존의 권한과 제도로 그 큰 촛불 집회도 다 질서를 유지하면서 치러냈던 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은 사고 수습과 애도가 먼저라는 말, 그리고 특히 행사 주체가 없었다라는 그 핑계 아래 기존의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장, 경찰, 장관, 대통령이 자기 책임을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국가 내에서 어떤 대형 재난이 일어나면 해당되는 모든 정치 단위 책임자들은 그 책임을 그냥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그 단 한 사람도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 권력의 부재, 정치 권위의 부재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책임으로부터 도망갈 생각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책임 소재가 애매하면 그건 다 정치 책임입니다. 애매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책임을 져야만 될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애매한 태도들을 봤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도 문제가 됐어요. 왜 이렇게 브리핑이 허술하고 당최 피하고 싶은 인상만 이제 자꾸 주니까 그렇겠죠? 네, 보는 분들한테도 답답함을 줬던 브리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브리핑에는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사전에 기자들한테 좀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이제 이상민 장관 발언에 대한 정부 입장 재확인, 그리고 현장 동선과 도로 통제가 안 된 이유,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나왔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3사 당일날 일반 통행이나 교통 통제가 안 된 이유를 묻는 대목에서 브리핑 참석자들끼리 답변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차관급인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경찰청에서 좀 답변을 해달라라고 하자 경찰청 관계자가 난색을 표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국토부 나와 있냐라면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없자 다시 경찰청 관계자가 경찰은 현장 통제보다 범죄 예방, 불법 단속을 중심으로 경력을 배치해서 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책임 미루는 듯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겁니다. 네. 위기나 재난 참사에서는 중요한 정부 기관들이 내놓는 메시지가 뭔가 좀 일관성이 있고 짜임새 있고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얘기할 때마다 조금씩 뭔가 달라요.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정부 기관에서 내놓는 말들도 이제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용산경찰서가 경찰 200명을 이태원에 배치했다고 밝혔다가 이후에 137명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200명 배치 계획이라는 건 자기는 지금 처음 듣는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전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겠다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그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행안부는 이거 우리가 처음 듣는 상황이다. 처음 접하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찰 내에서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이게 정부가 심지어 같은 단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협조나 교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놓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다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용산구청장 발언도 문제가 됐어요. 네, 어제 MBC 취재진이 만나서 입장을 들었는데요. 한번 듣고 가시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과 유가족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인파가 이 정도일지는 사실 예상 못하신 건가요? 못하죠. 작년보다는 많을 거라는 건 예측했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많을 거라는 거는. 그러면서 이번 이태원 헬로윈 행사는 명확한 주최자가 없었다며 축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갑자기 뭐 어려운 현상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네,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매뉴얼에 따르면 지자체나 민간이 개최하면서 1,000명 이상 참가하는 지역 축제는 안전대책 세워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축제이나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용산구청장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본질에 가지 못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난안전법 4조를 보면요. 더 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책무를 지닌다. 분명히 돼 있군요. 그리고 언론들 보도를 보면 26일 오후 3시에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이태원 역장,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간담회도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더만요. 근데 뭐 그냥 우연히 모인 현상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28일 날은 용산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찾아가 당부도 했고 긴급대책회의도 27일 날 한번 연 걸로 돼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쓰레기나 방역 소독 그다음에 노점상 문제, 마약 범죄 문제 이런 것만 이제 논의를 해서 국민의 안전, 생명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는 게 이제 문제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지자체장 책임을 통감해야 할 지자체장으로서의 발언은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이게 내가 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피해가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모든 정치체는 이제 일상에서 자기가 그 구성원들을 항상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축제든 현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 주체가 없다라는 핑계를 계속대고 있는데 행사 주체가 없어서 어떤 상황을 통제할 주체들이 없다면 그 의무는 더더욱 당연히 공권력에 넘어갑니다. 이 공권력에 넘어가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난안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모두 다 공공이 이 임무를 수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이 없다는 교묘한 말로 피해갈 수 없는 말입니다. 이번 사태는 그 의무를 공공이 하지 않아서 소중한 우리 국민이 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심지어 이제 우리를 믿고 방문한 외국인들이 목숨까지 희생되는 상황이 생겨난 겁니다. 예. 정말 이게 정치와 행정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발언하고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촌철님들도 계속해서 국민의 생명 안전은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글들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안타깝고 빨리 수습되고 원인도 확실하게 밝혀서 재발 방지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되겠습니다. 가을에 축제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자,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박병화가 징역 15년형을 살고 어제 출소했습니다. 가족이 마련해둔 화성시의 한 원룸으로 들어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대학교도 있고 일대가 원룸촌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거주지 반경 500m 안에는 어린이집 2곳과 초등학교 1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집주인이 계약 당시에 누가 와서 살 건지 알 수는 없을 거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죠? 근데 보통은 계약할 때 알게 되는데요. 예. 대리인이 왔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사람도 못 보고 계약을 했거든요.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몰랐어요. 지금 깜짝 놀라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화성 시민을 무시한 우리 법무부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강제 퇴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제3자가 사는 사실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속이고 계약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법무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제 퇴거가 가능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해당 시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뭐 이름들 김근식, 이번에 박병화 이런 반복되는 논란인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 뭔가 좀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결국은 이게 성범죄 출소자들이 뭐 출소한 이후에 학교, 아동 관련 시설 등 다시 유사한 범죄를 아주 저지르기 쉬운 곳이나 그 인접한 곳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 문제이고요. 예. 이를 두고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현행 보호관찰법이
성범죄자들이 출소했을 때 거주를 선택한 시설이나 거주지 주변에 아동 또는 학교 관련 시설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어떤 세부적 기준이 없어서 예. 매번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성범죄자가 출소했을 때 어디서 거주할지 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법무부에 공식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준이 좀 명확하게 설정이 돼서 시민들이 성범죄자들로부터 좀 더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범죄자라고 해도 기본적인 인권은 있는 겁니다만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논의를 빨리 해야 되겠군요. 자,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윤석열 정부는 11월 6일 일본 해군 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해군을 참석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5년 이후 7년 만인데요. 일본 해상자위대의 깃발이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우길기와 모양이 유사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제 국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국민께서 우리 해군 함정이 울기기 개항한 일본 함정에 대함 경례하는 것 납득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김대중 정부 시기를 포함해서 관함식에 상호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이 우리 해군과의 친선 행사를 위해서 자위함기를 개항한 상태로 인천항에 입항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것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판단하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진 장관은 뿐만 아니라 자위함기가 주변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본 정부 역시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어떻게 일본에서 반응할지 좀 주목됩니다. 네. 뭐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어제 국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요,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일본 관함식 참석 결정에는 안보적 차원에 제일 중점을 두고 고려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차원도 고려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와 반면에 2018년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의 초계기 저공 비행 위협과 같은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짚어볼 점은 일본 관함식 참석 결정이 안보 국제 관례를 국제 관례를 종합 고려해서 결정됐다는 건데, 그럼 이걸 해서 우리가 얻을 건 뭔가라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국익이 난무하는 국제 관계에서 국제 관례는 그냥 핑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결국은 안보 문제로 간다면 마치 이제 북핵 위협에 일본이 반드시 필요해서 암묵적으로 우리가 한 수 적고 들어가야 한다는 식의 이제 논변을 펼치는 거로 좀 보이는데요. 근데 일본 역시 북핵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로 북한의 핵위협의 실질적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 뉴욕에서 우리 정부의 표현을 따르면 정상회담이었고, 일본의 표현을 따르면 정상 간담회였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일본에 끌려다니고 매달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보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정작 근데 우리가 일본 해상 자위대의 깃발에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우길기 모양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정작 일본은 이게 우길기 모양이 맞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우길기 모양이 아니라 그냥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길기에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에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와 국민 감정을 소홀히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철님 중에서 장현성님, 초계기 사건도 해결 안 됐는데 관함식 참석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해주셨고, 토토로님, 아까 인터뷰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또 전 정부는 어땠다, 지난 정부는 어땠다, 남 탓 또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선호리님, 우길기 관련 문제 해결을 전제로 훈련에 참가해야 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JB가 없는 JB 타임즈, 이번 일주일은 지인 찬스도 써야 되고 인해 전술도 동원했고 가족들이 모두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연장 방송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는 팀 킴의 두 분이 어제와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